BTS, 봉준호, 손흥민보다 먼저 한국을 빛내주고 있던 삼성. 하지만 지금 삼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언론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메모리, 그리고 파운더리 사업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 크기와 상관없이 전세계 LCD 디스플레이 시장은 한국의 양대산맥, 삼성 LG가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18년도부터 중국의 BOE가 저가형 LCD를 다량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은 밀리는 점유율에 손을 털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LCD 사업에서 눈을 뗀 삼성은 고급 디스플레이인 스마트폰 OLED와 TV의 QLED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예상보다 낮은 QLED의 수요 증가량, 중국의 OLED 추격, 삼성 OLED가 들어간 애플 스마트폰 매출 감소 같은 이유로 인하여 올해 1분기에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56%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삼성이 TSMC 한번 잡아보겠다고 23조나 투자했지만 압도적 1등과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메모리 사업이 아직도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효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모리도 꽃길만은 아닙니다. 삼성은 인공지능으로 매우 핫해진 엔비디아의 고성능 메모리 HBM 납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올해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을 거절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보적 파이를 자랑하던 DRAM 시장도 다음 주자인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두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5만원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던 이 거대한 빅테크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왜 주춤하고 있는지를 단순히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한국의 거인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물론 삼성의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삼성전자가 부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만 13만 명의 임직원이 있고 올해 발표한 협력사만 113개입니다. 계약기업 그리고 외주사 같은 파생된 일자리 모두 합치면 100만 개 이상이란 평가가 있죠. 다시 말해 삼성전자가 없다면 이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 규모는 수도권 행정구역 하나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자금력이 없다면 생명, 물산, 건설 같은 계열사들도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질 거고 파산을 걱정해야 할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협력사들을 시작해서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한국에 있던 외국 자본은 폭포수처럼 우르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18%를 담당하고 있고 올해 세금만 5조 원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부재는 한국 경제 전체의 마비로 다가올 겁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전자라는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시장의 주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미국의 경우 구글, 애플, 마소 같은 철옹성 기업들이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는 한편 테슬라,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역동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화웨이, 텐센트 같은 세계적 기업과 틱톡이라는 새로운 빅테크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삼성민국, 한국과는 다르게 기존 대기업과 신생 기업들 간의 건전한 경쟁 구도를 통해 다각적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는 안 나올까요? 가장 큰 원인은 벤처가 신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규모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 벤처 기업이 한국의 방산기업 혹은 국가 주요 기술에 투자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제도적 제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매력적인 스타트업 시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도전과 대기업이 평생 직장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매년 9%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8, 90년대에는 금리가 2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본소득이 높아지며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해 꾸준한 소득만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기업이 평생 직장이다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기업 취업이 성공 그리고 안정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 거죠.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까지 성공의 삶으로 여겨지기에 교육과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초중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교 교육에서도 줄세우기식 평가와 경쟁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루고 도전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또한 기업들도 해고를 쉽게 하지 않으면 안정감을 주는 면도 있지만 휴직과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대기업에만 취업하고 싶어하는 현상, 서열화된 교육이 낳은 저조한 업무 능력,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8.6%에 불과하는 창업 비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기업에 취업한다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 안주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잡힌 고정관념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기업 문화와 교육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안정된 직장을 비판하거나 퇴사를 권유하며 창업을 강요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전의 의미가 반드시 거대한 변화나 혁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 생활에만 안주하지 않고 작은 도전이라도 해보는 건 개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또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 건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일 뿐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취업하고 회사 생활에만 매달리는 것은 개인이 보유한 잠재적 가치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 월급만으로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요즘에는 회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해 도전해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도전, 거창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자신의 가치관을 블로그에 기록하거나 취미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보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것 모두가 새로운 도전이고 예상치 못한 성공에 1%라도 다가간 발판이지 않을까요? 이 모든 시도와 도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업과 취미로, 더 나아가 예상치 못한 빅테크 성공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동료와 함께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세계적 미디어 기업이 된 유튜브처럼 말이죠. 작은 도전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 이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듯 모든 혁신적인 기업은 누군가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지 않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동안 작은 도전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